호스트 A, 1718년 3월, 한양의 어느 낡고 차가운 사가에 무거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사경을 헤매는 49세 여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오고 있었죠.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온 그 순간, 이 여인은 남은 힘을 다 쥐어 짜내서 몸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리고 그 떨리는 손끝이 향한 곳은 바로 남편이 있는 북쪽, 궁궐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숨이 멎어가는 그 마지막 찰나의 순간에도 얼마나 그곳에 닿고 싶었으면 그랬을까요? 그 차가운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여인의 깊은 외로움과 한이 여기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먹먹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아픈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 여인은 조선 19대 왕 속종의 총애를 받아 왕의 아들을 셋이나 낳고 정일품 빈의 자리까지 올랐던 숙빈 최 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흔히들 신분 상승을 이룬 조선의 신데렐라로 기억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여기서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그 초라한 사가에서 홀로 쓸쓸히 눈을 감아야만 했을까요? 그니까요. 그토록 왕의 사랑을 받던 여인이 어째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버려지고 외면당해야 했는지 그 숨겨진 진짜 이유를 알면 알수록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7살 고아 무수리의 가장 낮고 천한 시작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호스트 A, 1670년.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5살도 채 되기 전에 부모를 잃습니다. 고아가 된 거죠. 그리고 7살이라는 정말 어린 나이에 오직 굶어 죽지 않으려고 제발로 궁궐이라는 무서운 곳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주어진 신분은 번듯한 궁녀도 아니었어요. 하녀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이라는 최하층, 무술이었습니다. 도성의 통금 해제종이 울리기도 전인 새벽 4시, 그 7살 작은 여자아이가 엄동설한 꽁꽁 언 우물 얼음을 맨손으로 깨고 그 무거운 물을 길어 날라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7살이면 부모 품에서 한창 어리광부를 나이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이 한겨울 찬물에 다 부르트고 찢어져서 피고름이 맺혔다니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속이 상합니다. 당시 양반들 눈에 무수리는 사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귀를 알아듣는 도구에 불과했죠. 그 짐승 같은 학대와 멸시 속에서 어린 소녀가 배운 생존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매질을 당해도 절대 울지 않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입을 다무는 것. 철저하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법을 배운 겁니다. 살기 위해서 매일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해야 했던 거네요. 그 어린아이가 강요받았던 그 지독한 침묵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지 감히 짐작조차 안 됩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지독한 어둠 속의 촛불 같았던 운명을 바꾼 기적의 밤입니다. 시간은 흘러 1689년 궁궐에 거대한 피바람이 붑니다. 인현왕후가 쫓겨나고 장희빈이 권력을 잡게 되죠. 구박과 멸시가 일상이 되어버린 1693년의 어느 어둡고 깊은 밤이었습니다. 낡은 행각방에 희미한 촛불 하나가 일렁이고 있었죠. 서슬퍼런 장희빈의 감시 속에서 발각되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 가장 천한 무수리가 쫓겨난 인현왕후를 위해 몰래 생일상을 차려놓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목숨을 내놓더라도 패비마마의 만수모광을 빈다고 말이죠. 그런데 마침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숙종이 이 굽힐 줄 모르는 순수한 충심을 보게 됩니다. 변덕심하고 냉혹하기로 유명했던 왕의 마음을 뒤흔든 건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바로 이 변치 않는 맑은 마음이었습니다. 호스트 A, 그 운명의 밤 이후로 그녀의 인생은 정말 폭풍처럼 달라집니다. 일개 무술이었던 그녀가 단숨에 승은을 입어 수건으로 승격되고요. 이듬해에는 아주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조선의 21대 왕이 되는 연인군, 즉 영조입니다. 물동이 나르던 천민소녀가 불과 6년 만에 왕비 바로 아래인 정일품 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조선 500년 역사를 다 뒤져봐도 가장 밑바닥 천민에서 이렇게 가장 높은 곳까지 단숨에 올라간 여우가 없잖아요. 이건 정말 하늘이 내린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네요. 하지만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잖아요. 권력을 쥔 장희빈의 질투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만삭인 최 씨를 엎어진 대형 항아리 속에 가두는 끔찍한 고문까지 가했고요. 최 씨는 매일 밤을 독살의 공포에 떨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결국 1701년 그녀는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장희빈의 끔찍한 저주를 숙종에게 고변했고 이 고변으로 인해 결국 장희빈은 사약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왕의 도가 아닌 아들을 살리기 위한 어미의 처절한 낮춤입니다. 최대 원수인 장희빈이 사약을 받고 사라졌으니 이제 그녀의 삶이 평탄해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큰 악몽이 시작되죠. 세자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그녀와 영특한 아들 연인군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정치적인 위협을 가해옵니다. 설상가상으로 숙종마저 제2의 장희빈 사태를 막겠다며 후공한 결코 왕비가 될 수 없다는 아주 냉혹한 법을 못 박아버려요. 사랑했던 여인에게는 영원한 첩이라는 굴레를, 그 아들에게는 영원히 서자라는 족쇄를 채워버린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해서 가슴을 쳤겠지만 숙빈 최 씨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녀가 선택한 생존법은 철저하게 납작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무수리 시절 그 모진 매질을 견디며 온몸으로 배웠던 그 침묵의 생존 본능을 다시 꺼내든 거예요. 그녀는 똑똑하고 영특한 아들에게 비단옷 대신 수수한 무명옷을 입히고 마치 바보처럼 재주를 다 숨기라고 가르칩니다. 세자의 그림자조차 밟지 말라고 엄히 가르쳤죠. 나아가 자신이 천한 무수리 출신이라는 걸 틈만 나면 스스로 내세우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과 아들을 바닥으로 깎아내렸습니다. 내 아이가 빛을 내는 순간 그 빛이 도리어 아이를 태워주길 불씨가 될까봐 그 총명한 아들을 바보처럼 숨죽여 살게 해야만 했던 그 어미의 심정이 대체 어땠을까요? 어머니의 마음은 다 똑같나 봅니다. 내 새끼 살리려고 스스로를 깎아내린 그 심정이 얼마나 미어졌을까요? 맞습니다. 그녀는 오직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슬픔도 기쁨도 분노조차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 아주 처절한 가면을 쓰고 평생을 견뎌야 했습니다. 네 번째, 차가운 사가에서의 쓸쓸한 죽음, 그 천일의 희망 고문입니다. 무심하게 세월이 흘러 1716년 46세가 된 그녀에게 깊은 병마가 찾아옵니다. 이때 그녀는 자기의 존재 자체가 궁궐에 남은 아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걸 깨닫고 스스로 궁을 떠나 초라한 사가로 나갑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던진 마지막 승부시였죠. 그런데 참 가혹하죠. 병이 나으면 당연히 다시 궁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그 길이 어째서 영영 닫혀버린 유배의 길이 되어버린 걸까요? 왜 남편인 왕은 끝끝내 그녀를 다시 부르지 않았던 겁니까? 차가에서 보낸 그 천일이라는 시간은 그야말로 지독한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세가 조금만 나아져도 억지로 가마에 올라타 궁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숙종은 아주 싸늘하게 그녀를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세자와 연인군의 치열한 권력 투쟁 한가운데서 숙종은 철저히 정치적인 계산으로 늙고 병든 후궁을 냉정하게 외면해 버린 겁니다. 결국 그녀는 두 번 다시 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매일 밤 그 굳게 닫힌 궁궐문이 있는 북쪽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사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도록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 좁고 차가운 방에서 북쪽만 바라보던 그녀의 그 천일의 시간이 생각할수록 너무나 고통스럽고 뼈저리게 외롭게 느껴집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숙종의 그 차가움이 그녀가 1718년에 눈을 감은 뒤에도 계속됐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정일품 빈이라며 지켜 세우더니 막상 죽고 나서 몇 자리를 정할 때는 감히 후궁 따위가 왕족과 같은 명당에 묻힐 수 없다며 매정하게 다 거절해버립니다. 심지어 상주인 친아들 연인군조차 서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상복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머리도 풀지 못한 채 마치 죄인처럼 숨죽여 울어야만 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분 콤플렉스를 부수려 했던 아들 영조의 피 맺힌 삼호곡입니다. 극적인 역사의 반전은 1724년에 일어납니다. 그 온갖 핍박과 암살 위협을 끝끝내 견뎌낸 무수리의 아들 연인군이 마침내 조선 제21대 왕 영조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왕좌에 앉은 그가 가장 먼저 바라본 곳이 어디였을까요? 다름 아닌 파주의 한적한 산기슭, 6년 전에 쓸쓸하게 묻혔던 어머니의 초라한 무덤이었습니다. 영조가 왕이 되자마자 미친 듯이 질주한 행보들은 결코 단순한 효심이 아니었어요. 그건 뼈에 맺힌 한을 풀고 평생 자기를 짓눌렀던 신분 콤플렉스를 산산조각 내기 위한 아주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은 가차없이 파직하고 유배를 보내면서까지 강제로 어머니의 사당을 육상궁으로 승격시키고 무덤을 소령관으로 훌쩍 높이면서 어떻게든 어머니를 국모의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폭주를 했습니다. 천안 핏줄이라는 손가락질을 막아주려 평생 누비옷을 안 입었다는 영조의 마음이 시리네요. 그 무수리 시절 어머니의 꽁꽁 얼어붙고 찢겨진 손이 어쩌면 누비옷처럼 보였을까요? 그래서 평생 누비옷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그 아들의 티 맺힌 한이 정말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수리의 아들이라는 그 뿌리 깊은 출신 콤플렉스는 결국 영조에게 지독한 완벽주의적 강박을 심어주었거든요. 그리고 그 끔찍한 트라우마는 고스란히 다음 세대,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에게로 향하고 맙니다. 조금의 흠도 잡히지 않으려고 아들을 미친 듯이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던 그 끔찍한 비극의 씨앗. 어쩌면 그 씨앗은 숙빈 최 씨가 7살 무수리로 궁에 처음 발을 들였던 그 춥고 시린 겨울날에 이미 잉태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스트 A는 영조가 아무리 어머니의 무덤에 금치를 하고 사당을 드높였다 한들 숙빈 최 씨가 생전에 진정으로 원했던 건 화려한 비석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한 온기 한 번이 아니었을까요? 300년 전의 이 아픈 역사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참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훗날 자식들이 번듯하게 세워줄 화려한 이름표를 줬느라 정작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가족의 따뜻한 손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끝내 잊혀지고 쓸쓸해야만 했던 여인,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 씨의 삶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깊고 아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따뜻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